네, 6주차 강의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특수생산 요소 모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좀 알아봤었는데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이제 이 모형이 가지고 있는 임플리케이션을 저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한 학기 전체의 로드맵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리카르도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무역의 발생 원인과 형태, 무역의 이득에 대한 어떤 분석을 갖다가 제공을 해주는데요. 그러한 어떤 그 영향 아래에서 지금 저희가 이제 특수 모형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지금 보고 있는 이제 특수 모형 같은 경우는 기존 리카르도 모형이 갖고 있는 거의 확장판인데요. 결국 두 개의 나라가 두 개의 재화를 생산하고 단일 생산 요소인 노동만 갖고 있으면 리카르도 모형이 되는 거고요. 두 개 나라 두 개 재화까지는 똑같은데 생산 요소로서 말하자면 여기서는 노동과 토지와 자본을 갖다가 이용을 하는 것으로서 세팅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말하자면 특수 모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형 모형에 대해서 모형이 갖고 있는 어떤 저런 제약들을 하나씩 둘씩 더 확장해 가면서 실제 그 시장이 가지고 있는 복잡다단한 모습들을 좀 더 캐치업하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 4장은 기본적으로는 사무엘슨 존스의 모형을 갖다 커버하고 있는 어떤 그런 챕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모형의 일단 기본적인 측면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봤었는데 어쨌건 리카르도 모형과는 다르게 이제 특수 생산 요소 모형은 노동 이외에 다른 생산 요소의 존재를 허용하는 모형이고요. 노동이 이제 산업 간의 이동이 가능한 반면에 다른 요소들은 특수 생산 요소이기 때문에 스페시픽한 그 재화만 생산할 때 사용이 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는 어떤 그러한 그 경우를 상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무역으로 인해서 부의 재분배가 일어날 때 그 재분배의 양상이 말하자면 단일 요소 모형일 때랑은 조금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이 모형이 갖고 있는 재밌는 부분들인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이제 아까 저희가 이제 직전 시간에 마쳤던 과정에서 뭐였냐 그러면 결국 우리가 노동의 투입량, 각 산업별로 투하될 노동의 투입량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그 재화가 얼마만큼 각각 생산이 될지를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 포인트가 포인트 1입니다. QC와 QF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제 그것인데요. 해당 포인트에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포인트에 해당하는 그 노동 한계 생산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말하자면 자료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MPL-F와 MPL-C를 갖다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실제 이 포인트에서 지금 그 접선의 기울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상대 가격의 비율입니다. 이 비율을 통해서 저희들이 말하자면 일종의 그 직물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을 갖다가 저희가 상대적으로 캐치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볼 수 있었던 측면인데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노동의 상대 생산성 비율하고 재화의 그 상대 가격하고 이렇게 비율을 갖다가 두 개를 나란히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그 두 재화가 같은 비율로 움직여서 지금 보시는 식의 오른쪽 말하자면 그 가격의 상대 비율이 움직이지 않고 같은 비율로 움직이는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은 가격이 서로 좀 다른 비율로서 움직여서 상대 가격이 변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어떤 변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한다고 할 때에는 이 재화 가격의 변동을 통해서 재화 간의 생산량 구성이 달라질 수가 있고 생산량 구성이 달라짐으로써 노동에 대한 수요가 달라지고 노동에 대한 수요가 달라짐에 따라 임금에 대한 그 말하자면은 그 페이아웃이 달라지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이제 본 모형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 이제 그러한 양상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한 번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두 재화의 가격이 동일하게 변화를 하게 되면 그 비율이 그대로 유지가 될 거잖아요. 결국은 뭐
두 재화가 똑같이 100원씩 하고 있었는데 둘 다 110원으로 올랐다. 말하자면 그냥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이런 식의 상황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볼게요. 두 재화의 가격이 같은 비율로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오른쪽에서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결국은 똑같은 그 비중으로 그 재화 가격이 올라가 버리게 되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는 말하자면은 커브 자체가 그대로 균등하게 쉬프트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렌지색 선은 빨간색으로 쉬프트하고 하늘색 선은 파란색으로 쉬프트 해가지고서 두 개가 동등한 비율만큼 상승하게 됨으로써 어, 각각의 재화 가격의 상승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고, 그렇게 이제 상승되게 되면 해당 그 상승분만큼의 효과가 임금으로 전이가 돼 가지고서 결국은 재화의 상승분만큼 임금이 상승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제 그러한 조건 하에서는 직물을 만드느라 들어가는 자본의 소유자들과 그 다음에 식품을 만드느라 들어가는 지주들의 그 보상도 똑같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상 두 재화의 가격이 동일 비율로 움직이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뭐 실제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저희가 이제 경제학에서는 화폐적 현상이라 그러는데 인플레이션에 의한 효과, 말하자면 그 명목상의 가격은 올라갔지만 그 다른 뭐 가격들도 다 같이 움직여 버림으로써 사실상 실상은 차이가 없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될 것임을 알 수가 있죠. 문제는 이런 케이스예요. 두 재화의 가격이 서로 다른 비율로 움직이게 됐었을 때가 이제 이 모형이 시사하는 포인트인데요. 편의를 돕기 위해서 직물 가격 그 PC가 오르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하자면 직물 가격이 더 올랐어요. 직물이 더 비싼 값을 받는다 그러면 노동자는 식품 산업에서 일을 하지 않고 직물 산업으로 이동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에 따라서 더 많은 노동이 투하가 가능한 직물 생산량은 늘어날 거고요. 식품 생산은 노동력 부족에 의해 가지고서 생산량이 좀 감소하겠죠.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임금, 웨이지, W 이 녀석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포인트 1에서 보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그 웨이지 2를 보게 되면 결국은 그 직물 가격 상승에 의한 효과로 인해서 포인트가 말하자면 점 1에서 포인트 2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그 과정 속에서 식품 시장에 있던 노동 인력들이 말하자면 어, 직물 시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물 노동과 식품 노동의 균형이 말하자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직물 생산에 투하되는 노동량이 좀 많아지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 중에 또 이제 재밌는 부분은 식품 가격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하늘색 선은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지만은 오렌지색에서 빨간색 선으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이 부분이 결국 어떻게 보면 직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서 말하자면은 동일 그 노동에서 그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이게 이제 한계 생산 감소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커브가 이제 그대로 패러하게 쉬프트하지는 않고 약간 이제 틀어지는 부분이 생기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균형이 되는 포인트는 저 하늘색 선이기 때문에 그 선과 마주치는 부분. 그래서 실제 임금은 그 직물 가격 상승분보다는 좀 덜 오르는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겠죠. 직물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분자가 좀 커지는 상황. 그러니까 기울기의 분자가 커지게 되는 PF 오브 PC가 이제 더 커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점 1에서 점 2로 가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직물의 생산량 자체도 푸드는 좀 줄어들어서 포인트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직물은 늘어나서 오른쪽으로 균형이 이동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결국은 접선의 기울기 자체도 좀 더 가파른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상대 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그거에 상응해서 상대 생산량도 이제 변화를 하게 된다는 관점이 이 그래프에 이제 오른쪽 그래프에 들어가 있는 거고,
상대 수요와 상대 공급을 이제 각각 표시하면 이제 오른쪽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분자에 이제 말하자면 그 PC, 그다음 가로치는 QC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분모에 있는 푸드를 그냥 그대로 고정시켜 놓고 국내 직물 가격인 PC가 상승한다 그러면 세로축에 있는 그 값이 올라가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그거에 상응해서 그 상대 공급 RS라고 하는 것들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 반면에 그 국내 수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좀 더 줄어드는, 말하자면은 가격이 더 올라갔으니까 직물의 수요는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오른쪽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직물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직물의 생산 요소를 공급하는 자본가들은 이익을 좀 볼 반면에 음식의 생산 요소를 공급하는 지주들은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 과정 중에 손해를 좀 보겠죠. 반면에 노동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까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임금은 PC가 오르는 것만큼 오르지는 않고 좀 덜 오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소비에서 직물하고 식품의 그 웨이트를 저희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그 임금 상승분을 가지고서 직물과 식품의 어떤 구성을 모르다 보니까 실제 소비를 통해서 그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그 개인 차원의 그 웰페어를 정확하게 저희가 캐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이제 좀 분석을 까다롭게 만드는 그런 요인입니다만, 이 모형이 보여주는 바에 재밌는 부분은 결국은 그 특수 생산 요소라고 하는 거는 특정 재화의 흥망에 따라 가지고서 해당 생산 요소, 예컨대 여기서는 자본과 지주 저기 토지가 될 텐데 해당 요소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어, 이익과 손해를 가르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슬라이드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죠. 앞에서 보셨듯이 무역이 없을 때에는 1번 포인트를 한번 보세요. 상대 수요와 상대 공급이 만나 있는 저 포인트에서 이제 만나 있는데 결국은 그 경제에 대해서 직물의 상대적 공급, 식품의 상대적 공급, 그리고 상대적 수요의 그 포인트 그 둘 간의 어떤 교점에서 말하자면은 상대 가격이 결정되고 상대 생산량도 결정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말하자면 지금 이제 괄호 1번 상황이 되겠는데, 만약에 자유무역이 가능해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수입 수출이 가능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 말인즉슨 결국은 해외 수요 공급에 노출이 되고 그 다음에 글로벌 글로벌 재화 가격에도 노출이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글로벌 시장의 그 가격이 영향을 주는, 그래서 서플라이만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 전 세계 차원의 수요가 말하자면 지금 빨간색 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만 있었을 때의 수요를 보게 되면 오렌지색 선이 되겠습니다. 결국 그 3번에서 보다시피 어떤 나라의 직물이 말하자면 그 상대적으로 똑같은 그 상대 가격 레벨에서 더 많은 공급이 가능한 상태인 것을 곡선의 위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RS 3개로 되어 있는 빨간색 선보다는 RS로 표시되어 있는 어, 상대 공급 곡선이 말하자면 좀 더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동일한 그 식품 대비 직물의 가격 레벨에서 글로벌 공급량보다 사실은 국내 공급량이 더 많을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재화의 경우에는 말하자면 자극의 공급 능력이 여타의 나라들보다 더 높은 셈이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 좀 더 좋은 가격으로 직물을 갖다 팔면서 말하자면 그 수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식을 가지고서도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무역이 없다라고 하게 된다면 자급자족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소비량하고 생산량이 같다는 얘기고 D와 Q가 똑같은 상태에서 재화별로 소비량과 그 재화의 가격, 재화별 생산량과 재화의 가격을 각각 곱하게 되면은 결국 그게 이제 항상 똑같이 유지가 돼 줘야 됩니다. 즉 어느 한쪽이 됐든지 간에 소비량과 그 소비 금액을 갖다가 그 환산하게 되면 그것이 말하자면 해당 국가가 소비할 수 있는 일종의 예산 제약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간에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국제무역이 가능한 상태가 되게 되면 소비량인 D와 생산량인 Q가 꼭 같으라는 법은 없게 될 겁니다. 그 말인즉슨 첫 번째 위에 있었던 식을 다시 재구성했었을 때 DF-QF, 즉 푸드의 소비량과 생산량, 이 플러스인 경우는 소비량이 더 많은 상태가 될 것이고 혹은 푸드의 생산량이 더 작아서 D-Q가 마이너스 되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생산량이 많으니까 수출을 하는 상태가 될 텐데요. 결국은 이제 이러한 그 수입과 수출을 통해서 예전에 무역을 하기 전에는 그 나라가 도달할 수 없었던 그 소비와 생산의 조합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국제무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역에 의해서 실제로 그래서 후생이 증가한다고 할 때에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것이 증가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초기 상태가 포인트 1입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1에서는 QC와 QF1만큼의 생산과 소비를 하고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러면 이 포인트에서 말하자면 이 나라의 예산 제약선이 구해지는 것입니다. 한편 그 생산 가능 곡선 PP 같은 경우는 이제 파란색 곡선으로 이제 가로 세로축을 연결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 나라는 예산 제약만큼의 소비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은 생산 역량이 따르지 못해서 후생을 극대화할 수는 없는 상태일 겁니다. 하지만은 교육을 통해서 푸드나 직물을 좀 더 소비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포인트 2를 기준으로 해서 봤었을 때 예산 대비 약간 여유가 있어요. 예산 제약선 대비 좀 더 안쪽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좀 위로 가게 되면은 식품 소비량을 좀 늘리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포인트 2에서 오른쪽으로 좀 가게 되면은 직물 소비량을 좀 더 늘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 가능할 겁니다. 즉, 주어진 예산 내에서 무역을 통해서 국내에서만 자급자족할 때보다는 좀 더 나은 소비 믹스를 가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이 특수모형이 이야기하는 무역의 이득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무역의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장면은 국회 앞에서 농민들이 그 쌀 수입에 반대해서 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짐작이 됩니다. 뒤에 이제 배경에 국회가 보이는데요. 국제무역이라고 하는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결국은 앞에서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식품에 대해서 직물의 상대 가격이 이동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생산 요소 가격이 변화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변화된 그 생산 요소 가격에 따라 가지고서 예를 들어 가지고서 수출 산업 중에서도 수출 산업 쪽에서는 사실은 가격도 좋아지고 그 판매량도 많아지고 이렇게 될 테니까는 해당 생산 요소를 가진 사람한테는 이익이 될 수 있어요. 아까 같은 경우에 직물을 수출하는 방향이었다 그러면은 자본을 가진 사람한테 득이 됐을 거고 식품을 수출하는 사람한테는 손해가 됐을 겁니다. 반대의 경우는 식품이 득을 보고 자본주가 좀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겠죠. 결국 이 말인즉슨 수입 경쟁 산업의 그 특수한 생산 요소는 좀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 지금 오른쪽에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농민들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토지, 농기계, 그다음 농사에 대한 노하우 뭐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 쌀 수입에 대해서 그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니고 있는 생산 요소가 결국은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단결해서 지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무역을 통해서 득실이 있다고 했었을 때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손해를 보는 쪽이 아무래도 좀 더 격렬하게 저항하고 좀 더 그 조직화되어서 적극적으로 저항할 가능성이 좀 큰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을 감안해서 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한편 무역의 경우에는 이동이 가능한 생산 요소에 대한 효과가 다소 좀 불명확하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동할 수 없는 자원이기 때문에 좀 말하자면 그 수입과의 경쟁 상황에서는 생산 요소의 가치에 타격을 입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자본이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똑같은 자본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 투자도 가능하고 해외 투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동 가능한 생산 요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효과가, 무역에 대한 효과가 좀 불명확한 측면이 분명히 있겠죠. 반면 확실한 거는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를 광고하고 있는 그 모델들이네요. 무역은 기본적으로 아까도 보셨다시피 선택의 폭을 확대시키기 때문에 국가의 후생에는 증대 효과를 가져옵니다. 말하자면 나라의 이익이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 중에 수출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입게 되니까 그 결과로서 전체적으로 국민 모두가 무역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걸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수출업체가 만약에 그 앞에서 보셨던 여타의 어떤 과정들을 따라서 상대 가격을 더 높게 받고 더 많은 재화를 자력 갱생할 때보다 만들어서 수출해가지고 돈을 벌어온다 그러면, 그렇게 벌어 들어온 그 재원을 바탕으로 국내 고용을 늘리거나 설비 투자를 늘릴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고용된 인원들이 소비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바탕으로 국가의 세금도 납부할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러한 것들이 국가에는 말하자면 간접적인 어떤 그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지고 오는 그런 측면이 있을 거고, 그러한 과정 중에 모두가 무역이득을 얻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무역이득을 얻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무역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을 보상을 하고 전체적인 후생은 개선될 거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어떠한 가격 시장 상황의 변동으로 인해서 글로벌 무역이 일어난다고 했었을 때에 모두가 무역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닐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득을 입겠지만 어떤 사람은 직접적으로 이득을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소득의 재분배라고 하는 것들도 효과적으로 뭐 이루어진다거나 혹은 균등하게 이루어진다거나 뭐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려울 거라는 걸 쉽게 짐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자유무역을 선호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역 정책을 수립할 때는 집단 간의 득실을 비교해서 이러한 검토 하에 무역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특히 어떤 집단은 가난하기 때문에 특별 대우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농촌을 생각해 보게 되면 지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고령화이기도 하지만 다른 산업으로 말하자면 재교육이나 여타의 투자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역량은 작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특별히 보호를 해줘야 될 텐데요. 타국과의 무역 협상을 통해서 쌀 시장 개발을 갖다가 늦추는 조건으로 다른 것들을 내준다든지 하는 식의 협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손해를 보는 집단들에게 소득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쌀 직불금 같은 것들도 뭐 예가 될 수 있겠고요. 혹은 뭐 농협을 통해서 이제 지원되는 여러 가지 뭐 그 말하자면은 산업에 대한 지원책들, 이런 것들, 혹은 또 금융 지원들,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이제 다 이러한 분배 요소를 감안한 어떤 의사결정의 결과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실업이 늘어날까요? 혹은 실업이 올라갈까요?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미국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의 얘기입니다만 실업률과 GDP 수입 간의 상관관계는 그다지 연관성은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파란색 그 수입량이 늘어난다고 하여 아래쪽에서 보신 것처럼 실업률이 더 늘어나거나 하는 추이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기간 중에 보시게 되면은 그 기간이 리세션을 겪은 기간인데요. 해당 기간 중에 오히려 실업률이 좀 높아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매크로 이코노미가 나빠지는 상태에서 실업이 나빠지는 거지 수출입 때문에 뭔가 그 고용에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업을 감소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보호무역을 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제가 회복할 수 있는 거시경제 정책을 선택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미시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일자리를 수출 산업으로 이동을 시키겠지만 이게 이제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니까 또 어떤 근로자들은 도태되기도 할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좀 지원책이 필요하겠죠. 이러한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현재 그 코비드 19 때문에 그 각국이 펼치고 있는 각종 지원 정책들, 특히 이제 즉각적인 저기 타격을 받는 여행업이라든지 항공업이라든지 뭐 관련된 그런 그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국가가 이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그 경제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 무너지면 파급력이 전체적으로 다 커지거든요. 그래서 GDP가 하락하는 만큼 이제 상응해서 정부가 말하자면 뭐 전체적으로 국민 전체에게 뭐 이렇게 어, 돈을 갖다 줘가지고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갖다가 좀 확충해 준다든지 하는 식의 일을 통해서 경기 충격을 좀 완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리얼타임으로 사실은 보고 있죠. 네, 6주차 이제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사무엘슨과 존스에 의해서 70년대에 개발된 이제 특수 생산 요소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고요. 특히 이제 두 번째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재화 가격이 변동을 하게 된다고 했었을 때 그 변동으로 인한 어떤 임금 그리고 이제 생산량의 변화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이 결과론적으로 무역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그 효과가 파급이 되는지까지 우리가 알아보았고 특히 이제 그러한 효과로서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결국은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러한 그 소득 재분배라고 하는 것이 무역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한다고 할 적에 그 효과가 균일하게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 이제 무역과 관련된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소득 분배 효과까지 감안하여서 사실 정책이 구사되어야 국민의 후생을 전체적으로 가장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정책적 방향성이 설정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글쎄요. 이제 지금 최근 들어서 보니까는 코로나 확진자 수도 좀 다시 늘어나는 느낌이 좀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폴스 웨이브가 올 수 있다. 뭐, 2.5단계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그 학생 여러분들께서도 개인위생 철저하게 잘 챙기시면 좋겠고, 뭐, 사람이 많은 곳에 가신다든지, 뭐, 위험한 행동들은 가급적이면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죠. 잠깐 우리가 쉬고 나서요. 랩업 세션 하고 나서 다가오는 주말 맞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